최근 6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652건의 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와 인력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탈시설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57건의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방임,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통제 목적의 폭력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는 대규모 시설 거주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며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탈시설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주현입니다. 색동원 사건 기억들 하십니까?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색동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문제 제기와 피해 대책에 노력 중인 두 분 모셨습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종인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원장님, 색동원 사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색동원 사건은 이제 인천 강화군에 위치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이라는 시설에서 벌어진 이제 성적 학대 사건이고요. 지금 20여 명 정도의 여성 장애인이 시설장으로부터 한 10여 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고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성적 학대가 주로 이제 여성 거주인들 방이라든가 네네. 그 시설 내에 있는 복도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많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충격을 주고 있고, 이제 성폭행을 거부하는 여성 장애인들의 입을 막는다던가, 뭐 끈으로 묶었다던가, 또는 심지어 이제 흉기까지 사용해서 뭐 협박을 했다라는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20년 전에 있었던 광주 인하학교 사건, 도가니 사건이죠. 맞습니다. 네. 도가니 사건,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고 저희가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성적 학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곳인데 어떻게 외부에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게 됐습니까? 최초로는 이제 피해자 한 분이 이제 작년 2월 달에 이제 성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이제 다치시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찢어지는 상처를 입으셔서 보호자한테 시설 쪽에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보호자가 와서 왜 다쳤냐, 그럼 머리가 왜 찢어졌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직원들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네네. 그래서 CCTV를 보자고 했는데도 CCTV를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으로 귀가를 하니까 이제 피해자분이 사실은 시설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털어놓게 되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이제 피해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언님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죠? 네, 이게 이제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도가니, 제2의 도가니 사건이다. 네네, 이렇게 영화로도 말할, 제작됐고 네, 사회적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죠. 네. 근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처음 초반에 하신 것처럼 거주 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라든지 신체적 학대 문제가 뭐 도가니 사건이 약 20년 전 사건인데 뭐 20년 만에 일어난 이런 사건은 아닙니다. 정말 네네네. 1년에 수십 건, 수백 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좀 화가 났던 게, 국회 들어와서도 제가 수십 건의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네네. 국정감사나 질의나 뭐 자료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반복적이고 재발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거의 지금 1년이 더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네. 노출이 된 지가, 네네. 알려진 지가. 네네. 근데 정말 작년 초기에서부터 그 우리 강화군의 그런 너무나 그 소극적인 대처, 그리고 이제 복지부도 뭐 자료 요구를 좀 하라고 해라. 좀 요청하면 너무 느리고 적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좀 분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이것이 더 충격적인 것이 이제 중증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이러한 학대가 일상화된 것 아니냐. 지금 드러난 지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 6년간 네. 발생한 학대 사건이 총 1652건, 연평균 따지면 257건이고, 그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방임, 착취, 성적 학대, 심지어 유기, 온갖 학대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난 지표일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지표까지 더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만연해 있다.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방치할 수 없는 우리 모두 사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도 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언론이나 기자분들 아니었으면 이것도 묻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1년여 동안 꾸준히 심층 취재하고 보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총리께서 연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행정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의 장애인 거주 시설의 학대 문제가 이 평균적으로 하자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드러난 것이 신고돼서 조사돼서 확인된 것이 그 정도인 것이고, 시설의 구조적인 특성 굉장히 폐쇄적이면서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시설의 거주시설의 이 학대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가벼운 행정조치 아니면 센 게 시설장 좀 교체하고, 네네. 이렇게 이슈 되면 시설 하나 정도 폐쇄하고 그 장애인들을 다시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 본질적인 이 문제가 뭐냐, 이런 고민을 진짜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네네.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다. 네. 제도의 문제고 시설의 특수적인 폐쇄적인 그런 구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대전환과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 복지가 전부인 것 같은 이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탈시설을 지금 얘기를 네. 하는데, 먼저 시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봐서 네. 시설에 그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국비 지원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복지 등을 좀 보고 감시하고 보고받고 행정 조치하고,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초기에는 그것조차 잘 안 됐고요. 계속 뭐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니까 하긴 되면 뭐 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합니다. 초기 대응을. 전혀 뭐 행정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이번 사건도 이렇게 이슈 되니까 이제서야 강화군이 좀 입장을 밝히면서 자료도 준 것이지, 전혀 그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소극적이었고요. 또 뭐
그 지금도 강화군이 전원 조치 과정에 있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네네. 옮길 시설이 없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걸 해결로 보는 거예요. 네네네. 행정이. 네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그 학대의 현장으로 장소만 살짝 옮긴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나온 자료라든지 사건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피해가 중증 장애인, 특히 지적 장애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 범죄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장애인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이제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네. 피해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또는 범죄가 발생해도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이제 장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피해자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오히려 이제 가해자들이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학대라든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색동원 사건인 맞습니다. 경우 그렇죠. 이 색동원 사건이 그렇고요. 이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 사건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네. 송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20명인데 무려 Reply. It's been 3 days. Hi, just wanted to follow. 이 점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떠안아야 될 과제, 반성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제자리일 수가 있는지, 도가니 사건이 어떻게 또다시 20년이 지난 색동에서 발생을 하고 또 다른 시설 내에서도 학대가 만연하고, 뭔가 이제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의 전환이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네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그 지원 체계를 바꿔내는 그런 시발점으로 저는 반드시 좀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사실 그 색동원의 종사자들이요. 이 피해자들을 모시고 병원 가서 산부인과 진료도 받고 뭐 이런 진료 기록도 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사자들이 저는 인식했다고 봐요. 인권 침해, 성폭행, 신체적 학대 이런 것들을. 근데도 그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사자에 대한 신고가 없었던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네네네. 그리고 이 기관이 거의 뭐 생긴 이래 한 15년 정도 좀 넘었는데 종사자가 한 250명 가까이가 교체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1년 정도 근무밖에 안 하고 계속 사람이 바뀝니다. 이 기관이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 감수성,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CC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뭐 거주시설의 장애인 네네네. 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책으로 쭉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 지났지만, 사실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심층, 전문가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전원이에요. 전원, 우리, 거기에 계셨던 19명의 여성 장애인이 전원 성학대를 당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시설에서 나갔던 분, 최근에 포함해서 20명이 지금 성학대 정황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불과 3사람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정말 당사자 관점에서의 복지제도, 당사자 관점에서의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네. 발달 장애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육가원칙에 의해서 진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점이 여름이냐, 반팔 입었냐, 다양한 각도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전문적인 수사 현황 그리고 조력자들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그 진술 조력을 지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는 조금씩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진짜 수사 결과를 보면 전혀 20년 전과 다르지 않는 이런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사도 제대로 돼야 되지만 반드시 이 거주 시설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과 우리 시민단체와 또 국회에서 함께 심도 있게 정말 고민해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 제도적인 전환, 꼭 시설에만 있어야 되냐? 장애인은 그렇게 수동적이고 네네. 보호만 받아야 되느냐? 네네. 그리고 무용고자면 가족이 없으면 시설에 있어야 되냐? 지금 국기법도 부양무죄 폐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왜 꼭 시설만 고집하냐? 그것도 국비가 들고 나와서 자립생활 지원해가지고 지역사회 주택과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국비 지원해가지고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 준비하고 탈시설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적극적 행정을 통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시설이 부족하다. 전원할 시설이 없어. 지금 거기 있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당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미비하고 행정에 아주 구태적인 이런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탈시설 해야 됩니다. 네. 왜 무용고의 중증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기만 하느냐. 시설을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을 또 교체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십 년간 지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탈시설을 해서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복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고 일반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학대를 당하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고통이고 그 진술조차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물며 중증 장애인은 더 그럴 수가 있는데 발달 장애인이나 이것을 경찰이 일반인이나 똑같이 접근하는 이것 또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가 장애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제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경찰 수사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발달 장애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면 경찰 수사도 이제 발달 장애인에 맞춰가지고 네네네. 이런 수사 기법이라든가 또 수사관도 새로 좀 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소수고 네네. 이분들의 어떤 진술 조력을 통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 조력인 제도가 그 도가니 사건 이후에 새로 이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조력자를 동석을 시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아주 간단한 그 화장실 가고 뭐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실 진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력인 전문 상담원들이 먼저 상담하면서 그 파악을 다 하고 들어가는 전문가들이 많이 조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피해자가 그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그 진술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게 조력을 하게 도움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조력인에 대해서 가만히 옆에 앉아 있기만 하는 그런 식의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이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자기 피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경찰관들은 단기적으로 짧게 만나잖아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발달 장애인마다 달라요. 피해를 표현하는 네, 그렇죠. 언어도 다르고 몸짓도 다르고 표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층적인 그 전문가들의 조사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을 해서 적극적인 수사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국회에서도 좀 더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대책에서도 좀 더 애써 주십시오.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권리보장법이 우리 보건복지부 법안 소위를 통과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담아낸 것은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다. 더 이상 시혜적이고 동정적 대상으로서의 관점이 아닌 네네. 권리의 주체로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우리 법안에 정의를 담아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를 이제 전환시켜내는 기본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본법에서도 탈시설 때문에 21대 때도 이게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탈시설화로 정의를 담았습니다. 네.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꾸 시설 관계자들이 그 정의를 담은 건데 당장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시설이 폐지된다고 굉장히 오해된 곡해된 가짜 뉴스를 네, 지금 네.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본적 권리를 담았고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 시설만이 답이냐 그게 아니다. 중증 장애인도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좀 만들자. 이런 관점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미화 의원 그리고 네. 장종인 색동원 공대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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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